다른 걸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어떻게 보면 답답한 거는 똑같다는 거죠. 3, 40억이 아니라 뭐 1, 200억, 3, 400억짜리의 건물을. 네, 황 소장입니다. 최근에 의사이신 분들이 상담을 참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그게 과를 뭐 구분하지 않고 참 상당히 많은 과에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데, 내과도 있으시고 뭐 소아과도 있으시고 다양해요. 제가 기억을 다 못할 정도로.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허망함을 느꼈던 게 딴 게 아니라 한 자리에서 18년 정도 병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낸 임대료가 거의 20억이 되는데 임대료 내기보다는 다른 걸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허망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이 잘 되는 분들은 대부분 위치가 좋은 곳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억 단위가 넘어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월세를 내고 여기서 계속 있는 게 맞을까? 막 잘 되기 시작했을 때는 그거보다는 지금 잘 돼서 내가 수익이 남는 거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있기도 할 텐데요. 뭐든지 길게 지나고 나면 느끼잖아요, 사람이. 이게 과연 내가 원하던 결과였나? 좀 회의감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 주위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높거나 비슷하거나 하는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생활도 문제없고 여유자금도 모이고 있고 내가 아직 일할 시간도 꽤 남은 상태, 사실 그런 정도면 아무 걱정 안 하는 여건이긴 하죠. 근데 이제 만나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더라고요.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사람들, 500만 원 버는 사람들, 다양한 금액을 버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종도 여러 가지고. 근데 이제 보통의 직장인 정도의 소득을 얻는 분이 바라보는 목표, 소득이 많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의사인 분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의사인 분들이 바라보는 목표, 이게 다르더라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이 뭐 꼬마 빌딩 뭐 30억짜리 뭐 40억짜리를 원한다면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는 내 병원이 있는 건물, 내가 지금 몇 층에 살고 있는데 아니면 몇 개 층을 쓰고 있는데 이 건물을 갖고 싶다, 이런 쪽이 목표인 거죠. 3, 40억이 아니라 뭐 1, 200억, 3, 400억짜리의 건물을 원하게 되는 거죠. 누가 보면 저 정도 돈은 충분할 텐데 너무너무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인 이분도 나는 진짜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걸로는 지금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10억 있고 뭐 20억 있고 30억 있는데 300억짜리 살려면 언제 사냐? 어떻게 보면 답답한 거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재테크, 뭔가 돈을 불리는 걸 하고 싶은데 그런 경우에 관련된 사업, 그러니까 의료와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테크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하는 일을 그냥 좀 더 열심히 해서 소득을 늘려보자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방향이 됐던 간에 재테크가 필요한 거는 다 체감은 하실 거예요. 은행에 저축하는 뭐 이런 재테크나 연금이나 펀드나 이런 것들로 그 건물을 살 수 없다는 거는 뭐 누구나 아는 자명한 사실일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재테크를 해야 되냐? 건물을 사기 위해서는 당연히 건물에 관련된 아니면 건물을 다루는, 거래하는 재테크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다른 재테크를 해서 건물을 사기는 진짜 선택받은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게 된 분들이 하는 영역이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건물을 한 번도 안 사보고 건물을 처음으로 사본다는 거는 돈이 있어도 참 두려운 일이거든요. 걱정이 되죠. 내가 가진 돈이 예를 들어서 30억인데 30억을 모두 다 투입해서 대출을 끼고 산다는 거가 마음이 편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 번 해본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지만 처음 해보는 입장이라면 상당히 두려운 일이죠. 딱 사고 싶은 건물이 아니라도 작은 건물이라도 한 번씩 사보면서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보통 의사인 분들이라고 치면 세상에 나와서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기 전에 공부하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길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접근할 때 공부 쪽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근데 부동산에 관한 것은 사실은 책이나 뭐 영상에서 보는 거나 이런 것들로 실제 경험을 대체하기가 거의 어려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의학을 책으로 배우지만 실제 나가서 우리가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고 뭐 수술하는 거는 비교하기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배운 게 10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늘 새로운 경우는 나오고 생각지 못한 상황이 나오고 사람마다 다르고 백인백색 천인천색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긴 책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증상이라도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부동산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실제로 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책이나 영상으로만 보고 배우기는 매우 어렵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의사인분들에 대한 영상들을 좀 올리고 있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겠다 일단은 생각하면서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에 있는 것들도 보고 많이 찾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의사의 재테크에 관한 책을 지금 다 샀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몇 권이 안 되더라고요. 10권이 안 돼요. 다 찾아보니까 뭐 4-5권 돼요. 그 중에 한 권 두꺼운 표지로 된 책인데요. 이거 보면서 제가 참 이럴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서문에 나온 내용인데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채권과 보험 쪽 내용이 많고 주식과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 적을 수 있지만 부동산은 향후 전망이 밝지 않아 많이 다루지 않았고 라고 써 있어요. 부동산은 향후 전망이 밝지 않대요. 이 책 2010년도에 쓰여진 책이에요. 2010년 봄에요. 그때 당시 부동산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그래서 다루지 않았다. 적게 다뤘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10년이 지난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면 안 살 분이 있을까요? 부동산에 관한 폭락론자라고 하더라도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안 살까요? 그리고 그 뒤에 다른 내용이 있는데 재테크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가 있는 언론사, 경제부 기자 중 재테크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며 정보가 많지만 실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남의 자산으로 투자하는 금융 전문가 중에 부자가 드물다는 것은 정말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분이 책을 쓰는 동안 도움 주신 분들이 고마움을 여기서 이제 표했는데 보험 설계사분들, 회계사님, 병원 직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분이 지금 2020년인 이 상태에서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2010년으로 돌아간다면 보험과 채권 이런 쪽으로 했을까요? 아니 부동산 쉽게 말해서 몰빵했을까요? 물론 과거 10년 전보다 지금 뭐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미래도 그럴 것이냐? 미래는 몰라요. 모르지만 부동산이 다른 것들보다 확실하다고는 생각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확실한 지역을 찾아서 그 지역에서의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지 채권에서 가장 확실한 거 하는 것보다 부동산에서 확실한 거 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이 책을 쓰신 분이 이 과거에 10년 전에 썼던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생각한다면 물론 그래도 나는 자산을 지켰어 위안할 수 있지만 솔직히 까놓고 깊게 얘기해 본다면 그때 부동산 할 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의사인 분들이 재테크를 하면서 부동산이라는 거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병원이 잘 된다는 건 그만큼 바쁘다는 거죠. 바쁘고 나서 퇴근 이후에 뭔가를 또 알아보고 찾아보고 가서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사람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일하고 나서 보상심리, 맛있는 걸 먹거나 뭐 맥주 한 잔 먹거나 친한 사람들이랑 떠들고 싶지 또 뭔가 일하는 느낌 같은 걸 갖고 싶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책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전공서적 보다가 머리 식히려고 쉬운 책을 본다고 했는데 저는 물론 그런 쪽은 아니에요. 의사이신 분들 중에는 머리 식히려고 쉬운 책은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예를 들어 생소한, 어렵다는 게 생소하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생소하고 내가 어색한 분야의 책을 보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 이거 쉽지 않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재테크에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빼고 한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물론 부동산 전문가여서 그렇게 하는 거냐? 맞아요.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동산을 빼고 재테크를 원한다? 부자가 됐다? 저는 그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방향으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부동산은 반드시 루트로도 접하게 돼 있어요. 적어도 집, 내가 하는 사업장 이거 2개 부동산이죠. 근데 왜 다른 분야의 부동산, 월세를 받는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외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거는 사실은 맞지 않죠.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의 집값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아니면 뭐 다른 거에 투자해야 된다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 내가 모른다면 좀 아는 사람에게 문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배가 아픈데 인터넷 찾아보고 혼자 뭐 치료하고 뭐 자연치유 이런 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안타깝다 생각할 수 있겠죠. 병원 가서 진찰 받고 약 먹으면 바로 낫는데 병을 키우고 있네? 재테크도 모르는데 내가 새로운 생소한 분야인데 내가 해서 해보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말한 배 아픈데 내가 스스로 치료해 보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 관심은 갖고 재테크를 하신다면은 부동산 분야를 빼놓고 논한다는 거는 거의 뭐 안고 없는 팥빵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하기가 어렵다면 꼭 저가 아니라도 아는 누군가에게 찾아보고 본인과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요. 제가 이 책 보면서 하나 더 마음먹은 게 있는데 여기 부동산은 향후 전망이 밝지 않아 많이 다르지 않았고 이 부분 때문에 2010년도 전후로 나온 부동산 폭락에 관한 책을 한번 다 사서 보려고 해요. 그 책을 쓴 사람들이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지금은 과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기대가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한 내용, 오늘 얘기해 드렸던 내용 해당되는 상황이시라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등한시했지만 좀 더 깊게 재테크에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부동산 분야를 하나 넣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부분 댓글 쓰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답변과 함께 추가적인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